또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말도 왜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ning, gonna mow you down. There's a new day rising. 극소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교육을 받았음에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교육만으로 나아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그렇게 성급하게 나이부터 바꾸려고 하는지 저희는 솔직히 과거의 만 13세와 현재의 만 13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다릅니다. 순수한 아이들인데 왜 다르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촉법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애초에 소년범죄의 첫 범행 나이가 13.9세이고 그 범행들이 소년 범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이 무려 67%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소년법은 청소년들을 조금 더 바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해 세워진 건데 이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한 시민으로서 보면은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점은 1953년에 소년법이 처음으로 이제 법이 세워졌는데 여기에서 50년 넘게 존재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20번 이상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건 청소년에게도 문제가 있겠지만 교화시켜야 할 시설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연령만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뭔가 저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등 많은 교육이 보장되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은 나이입니다. 이 청소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은 이미 교육을 한번 받았음에도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과연 충동적이다? 충동적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르니까 그 엄중한 잣대를 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이죠. 저희 학교에서도 그렇고 보통 일상에서도 그런 교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한다고 나아지지 않는 것이 사이버 범죄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적인 범행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아주 극소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적인 범죄가 극소수라고 하지만 그 발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히 소수여도 피해자는 항상 존재합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이런 상황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년원에 가거나 촉법소년법이 강화되어 감옥까지 가게 되면 청소년들을 오히려 더 나쁜 범죄자들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폭력을 더 배우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 촉법소년 연령이 낮추어진다면 약 우리 또래의 친구들이 만약에 실수로 잘못을 하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소리인데 보통 우리 친구들을 보면은 다 한 명 한 명 다 착하고 이 친구들한테 굳이 이렇게 초등학생한테까지 이렇게 날카로운 잣대를 들어야 하나라는 저는 질문이 드는데 소녀는 달리기를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찝찝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녀는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황순원 선생의 단편 소나기의 한 구절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소년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요. 이 소설 소나기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과 소녀의 모습에 가장 비슷하게 닮아 있어요. 참 맑고 순수하죠. 흔히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가 이 소년과 소녀의 모습일 때라고 하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누군가 가장 미성숙한 때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찬란한 시절을 가리키는 말이 요즘엔 너무 무거운 말이 돼버렸습니다. 검색창에 소년이라는 말을 치면요, 범죄, 재판, 그리고 촉법, 이렇게 살벌한 단어들과 마치 원래부터 고유명사였던 것처럼 합을 이루고 있어요. 특히 이 촉법소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이슈죠. 이 흉악하고 엄중한 소년 범죄가 늘어나면서 이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미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어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순수한 단어가 이렇게까지 그 빛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 대책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 정말 최선의 방법인지. 박정희 이슈로드 오늘은 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촉법소년하고는 약간은 좀 형태는 다릅니다만 또 약간 또 비슷한 어떤 결이 있는 게, 제가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최종 이제 국회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 소위 말해서 거한 같은 시설에 있는 청소년 같은 경우가 만 20세 전에 법적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사회적으로 사실 적응된 그런 어떤 상태가 아니 나와서 굉장히 좀 방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5세까지 본인이 원하면 네. 그런 어떤 시설에서 사회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기간을 좀 국가가 네. 좀 준비해 줘야 된다는 법도 제가 통과시켰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특히 지금 지역에 예를 들면 또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달서구에 이제 동장을 할 때의 이름은 이제 청소년 공부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지역 아동센터 같은 곳에 있던 국가가 지원하고 이런 거 보면은 제가 동장하기 한 24,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표가 되는, 예를 들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은 굉장히 많아지지만 네네. 표가 안 되는 지역 아동센터 이런 데는 정부의 지원이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네. 이게 참 뼈아픈 구석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관심, 지역 아동센터, 특히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문제, 네. 이런 것까지 좀 종합적으로 정부의 여러 가지 어떤 지원 대책이 좀 더 강화돼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할 거지만, 이 12살, 13살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원님의 12살, 13살은 어땠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소년이었어요? 진짜 오래된 옛날을 생각이 네. 드는데, 예, 저는 이제 시골에 살다가 12살 시절에 이제 대구로 이제 전학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낯선 환경에서 좀 어리버리도 하고, 또 때로는 또 겁도 많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그 나이대가 12살, 13살 때였던 것 같고, 때로는 또 신문도 배달하면서 좀 많은 어떤 어려움도 조금 알게 좀 되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약간 시대마다 반복되는 말 있잖아요. 예. 아, 요즘 애들은 문제다. 요즘 애들은 좀 다르다. 그렇죠. 우리 때랑 다르다. 이런 그렇죠. 말 반복적으로 예, 나오는데 예. 지금 의원님이 느끼시는 12살, 13살 지금의 소년들은 그때랑은 좀 다를까요? 어떠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다른 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신체 사이즈도 많이 이제 달라졌고,
그다음에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도 뭐 인터넷이나 뭐 ICT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과거보다는 훨씬 많은 또 정보도 갖고 있죠. 네, 그렇죠. 뭐 그런 다른 면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어떤 고유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또 과거하고 별 차이 없는 어떻게 보면 진짜 여전히 애다 뭐 이런 어떤 동일한 점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 이런 목소리가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사실 아닌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워낙에 오래 나왔던 얘기고 그런데 요즘 참 유난히 좀 뜨거운 것도 사실인 것 네. 같고요. 제 기억에도 뭐 여야를 막론하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 발의안들은 좀 기억이 나는데 네. 실제로 법안으로 개정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던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결국 그런 애들이 무슨 잘못이냐.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특히 또 부모들이 이제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처벌을 그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 어떤 전통적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 있었고 네. 또 그리고 또 과거부터 쭉 내려오는 그런 어떤 형사 체계상 과연 이것이 맞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반론 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촉법소년 연령 지금 하한을 못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약간 임계점까지는 미치지 그렇습니다. 못했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의 어떤 여론은 그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이제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대상자로 하는 범죄가 2017년도 7,400건에서 2021년도 4년 동안 한 50%가 넘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900건, 11,000건이 됩니다. 네. 통계적으로 50%나 4년 사이에 늘었는데 이 중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상당수가 이 촉법소년 이 조항을 좀 악용을 해서 나는 이래도 전과 기록에 남지 않는다. 네. 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신난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는 좀 경고 좀 조치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증가 추세에 있는 어떤 소년 범죄를 좀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다수도 지금 이제 좀 찬성하는 분위기고 이번에는 좀 개정의 어떤 가능성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압도적인 이 연령 하한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의 반대 입장에서 좀 고민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쨌든 사회적으로 수렴이 되어야 하는 그렇습니다. 여론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네. 예, 예. 우선 편하게 말하면 전과자만 늘리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네. 우려도 사실 네, 네. 많잖아요. 네, 네. 실익이 있겠냐, 예, 예, 이 아이들이 범죄 전과를 어린 나이부터 네, 네, 네. 갖게 되는 사람은 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답변하고 싶으세요? 분명히 이제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원에서 있던 보호 조치를 이제 받게 되고 뭐 소년교도소나 성년교도소로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한하게 되면은 이제 소년원의 보호 조치뿐만 아니라 이제 소년교도소로 이제 가기 때문에 네. 이게 형사상의 이제 기록에 이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뭐 쉽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이런 어떤 시절에 그거를 이제 그 형사벌로만 처벌해서는 개인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인생 전체의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말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도 많은 관련 전문가들하고 좀 논의도 하고 고민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낸 법령은 형사적으로 촉법소년을 연령을 낮추더라도 모든 어떤 범죄를 이제 14세에서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라든지 뭐 집단 어떤 폭행이라든지 네. 뭐 이런 어떤 강력 범죄에 국한해서만 촉법소년 연령을 좀 하나자는 취지로 또 형법 개정을 내었습니다. 중대범죄로 제한해서 그렇습니다. 연령을 낮추자는 네, 네. 말씀이시네요. 그래서 지금 촉법소년 관련된 이제 관련된 규정이 형법 규정입니다. 형법. 네네. 그래서
형법을 이제 개정을 통해서 촉법 소년 연령을 한다는 게 저희 이제 내용이고 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전체 형사 관련된 연령이 아니라 중대 범죄에 국한되는 한해서 촉법 소년 연령을 지금의 만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그런 형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범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아이들이 정말 그 아이들만의 잘못으로 그 자리에 앉았느냐라는 고민을 우리 어른들이 좀 해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느냐 이런 그렇습니다. 시각도 분명히 예.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아이들만의 잘못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걱정도 맞습니다.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주시면요. 예, 그 100번 맞는 말씀이시고 저도 이런 소년 연령 한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좀 사회 전반적으로 가정에서부터 특히 어떤 그 학교 어떤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네. 또 소년원에서 있던 어떤 시스템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어쨌든 청소년의 어떤 인격이 미성숙할 때 어떤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사회가 좀 더 많은 관심과 국가가 정부가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제 방지 내지는 교화하는데 좀 더 많은 노력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재판 있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소년부 재판이었나요? 아니요, 오늘은 소년부 재판은 아니고 일반 형사 재판이었습니다. 아, 네. 그것부터 궁금해요. 소년부 재판, 소년보호 재판이라고도 하던데 일반 재판이랑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우리가 만 10세에서 만 19세 미만이 되는 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소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중에서도 형사 성년자로 되는 만 14세 이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사 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지만 그 외에 10세에서 19세 사이의 아이들 소년범 같은 경우에는 소년 보호 재판이라고 해서 보호 처분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달리 이 소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가정법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형사법원 소년부에서 따로 진행하는 재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소년부 재판을 보호 재판이 원 표현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다른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라는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그 사실 정확하게는 소년 보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그 일반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실체적 진실을 발견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양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목적인 재판이라고 하면 소년 보호 사건인 경우에는 소년법 목적 자체가 이제 소년들의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품행을 교정을 하고 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소년 재판이 아니라 소년 보호 재판이라고 이제 명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뭐 형사 재판이야 이런 건 뭐 기자뿐만 아니라 방청할 수 있잖아요. 네네. 누구나. 근데 소년 보호 재판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는 물론 아무도 이제 볼 수 없게 조치를 하는 비공개 것도 재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그 과정에서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또 이 사회가 보고 있는 관점이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을 좀 네. 받았어요. 실제로 이제 변호 업무를 하시면서 소년범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셨어요? 그 생각보다 소년범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났던 친구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한 명은 만 16세, 한 명은 만 17세였거든요. 이미 한 명은 소년원 송치를 갔다가 와서 이제 말하자면 1년 꿇어가지고 네. 이제 또래보다 한 살 많은 고등학교 네네네. 1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두 명이서 귀금속 상가를 털었어요. 말하자면 네네. 이제 망치를 들고 유리를 깨고 이제 훔쳐가지고 긴급 체포가 돼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고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만나 보면 물론 모든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아이들이 다 나쁜 길로 빠지는 건 아니지만 가정에서부터 조금 이제 보호가 잘 안 됐던 친구들도 상당수 있어서 근데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아, 걔 그냥 구속시키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촉법소년 이슈가 정말 네. 뜨겁잖아요. 그 촉법소년 기준이 된 연령을 하향하자 이게 사실 이 메인인데 그렇게 되면은 소년범 일반 소년 보호 재판이 아니라 일반 형사 재판으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년범이 늘어난다가 되는 거잖아요. 좀 네, 그렇죠. 기존의 기준보다 더 네. 어린 아이들도 12살까지 형사재판으로 이제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주 압도적인 80% 가까운 네. 찬성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추면 실제로 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상당수가 있을 거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많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현업에 계시면서는 좀 공감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어쨌든 연령을 하한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주는 그 미래의 소년범들에게 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12세로 낮췄다고 했을 때 12세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우리 소년법에서는 성인과 동일하게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그 일반 소년의 단기형과 장기형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단기형은 5년까지, 장기형은 10년까지 이렇게 선고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 아이에게 단기 3년에 장기 5년을 선고를 했다. 그러면 3년 동안 일단은 무조건 이제 소년 교도소에 수감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3년 동안 모범적으로 살았다. 그러면 이제 5년까지 가지 않고 먼저 퇴소할 수 있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2살 아이가 3년에 5년을 받았다. 그러면 이 아이는 나오면은 15살이거든요. 네. 그러면 15세일 때 이 아이들은 이미 주변에서 범죄자다, 제 교도소 갔다 오는데 이런 낙인이 다 찍혀 있을 것이고 또 또래와는 또 학습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 네. 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중에 사회에 적응해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조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보호 처분 자체를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죠. 육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는 이 아이를 도저히 이제 조금 선도하거나 할 의지가 없다거나 아니면 환경적으로 그게 어렵다든가 네. 아니면은 소년원까지 갈 정도는 아닌 친구들 아니면은 4호나 5호에 이제 보호관찰까지도 진행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대상이 많이 되는데요. 뭐 일본은 5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손에 꼽힐 정도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 굉장히 이게 또 적네요. 네, 그리고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는 곳은 전혀 없거든요. 다 민간 시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다 운영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아동보호기관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 분을 이제 전에 우연히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교육까지 하시고 그거를 개인이 오롯이 부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비로요? 네, 물론 이제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개인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 차원에서 조금 전적인 지원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부나 지자체 차원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이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이들이 정말 교화되고 교육받을 수 있고 선도될 수 있도록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뭐 다른 나라들이라든가 다른 곳에서 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지금 이 조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이미 강도가 높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연령대라든가 이런 기준이 낮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예전 자료를 봤을 때 저도 이제 한참 이제 소년범 공부를 하면서 예전에 봤을 네네. 때는 우리나라가 참 관대하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잠시만요. 제가 찾아본 기사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 박선영 한세대 교수님께서 여기 이제 연구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실제로는 외국보다 관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비슷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미국 50개 주에서는 가장 많은 15개 주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14세를 기준으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그보다 낮은 10세에서 13세를 채택한 곳은 불과 10개 주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독일은 14세부터이긴 한데 14세부터 보호 처분만 가능하지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고요. 또 캐나다도 14세,
네덜란드는 오히려 높아서 16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14세 기준이 결코 뭐 관대하다거나 너무 높다 이렇게 볼 네.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촉법 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좀 갈수록 이렇게 좀 늘어나는 그리고 좀 흉악 범죄라든가 이런 사안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어린 가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 정서가 약간 괘씸죄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촉법 소년 연령이 안 돼서 그 형사재판 처분을 안 받는 경우는 그럼 실제로 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지 않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예. 그래서 학교에 이제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특강을 가면 선생님들께서 항상 그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가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전과 안 남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과가 안 남는다는 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촉법 소년이라는 것 자체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 형사법 자체에서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인데 그러면 사실 그 기록은 전과 기록이라고 얘기하는 범죄 경력조에는 남지 않지만 수사 경력조에는 모든 게 다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실은 평생 가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혹시나 뭐 더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으로 뭐 경찰에 조사를 받는다거나 했을 때 사실 떼보면은 다 나오거든요. 이 아이가 소년보호 사건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러면은 이 아이가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아이였구나. 이게 당연히 나타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년 사건들이 많이 쌓였다. 그러면 나중에 갔을 때 정말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 범죄 소년이라고 하거든요. 14세에서 19세 미만의 소년들을 그 범죄 소년이 되었을 때도 이제 한 번의 큰 잘못으로 다시 보호재판, 무조건 소년 보호재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속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촉법소년들이 뭐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범죄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건 오해인 부분들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과 남지 않는다는 말은 맞아요. 네, 그런데 그쵸. 그 수사 표현은 경력 맞으나. 조회는 정확하게 남습니다. 평생 가고요. 나라의 발전만큼 학생도 발전하고 그에 의해서 소년법, 이 법도 발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그때와 지금이나 다를 바 없이 순수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한 거는 그런 성격 같은 그런 순수함, 아이들의 특유의 순수함은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나쁜 것을 배우는 건 또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일단 어른들한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어른들부터 고쳐야지 아이들도 고쳐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뭐 사회적인 어떤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역할도 물론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내에 있었던 교육, 아버님, 어머님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또 선생님이고 역할을 이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적인 입장이 굉장히 사실은 좀 중요하고 그것들이 결국은 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흑역사인데요. 제가 12살 때 사진입니다. 앞서 만났던 최지연 변호사가 12살 때 사진입니다. 참 잘 컸죠? 저처럼, 이분들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처럼 지금의 소년들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 남의 아이 할 거 없이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잘 키워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일 겁니다. 사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데 찬성한다, 반대한다, 정답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치열하게 계속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점점 더 나아져야 한다는 거. 이 역할은 분명히 우리 어른들의 몫일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It's coming, you can't stop it now. We run it.